네, 스튜디오에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들리는 게 10.15 대책 이후에 월세 난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치솟는 전월세 서민들이 굉장히 씨름을 하고 이제 임대인이 부르는 게 갑이다. 이러한 추세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자연스러운 아, 결과입니다. 자연스럽다. 네, 이미 그러면 10월 15일 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이 월세 난민 속출이 당연히 예상된 수준이었나요? 아닙니다. 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네. 대책의 결과로 올랐다 이렇게 돼 버리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예. 이미 작년 금년 상반기 예. 이 정도만 비교를 하시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네. 2023년도 대비해서 그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때 예. 대비해서 많이 반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격 반등과 가격 음. 상승이 지속이 되면 임대료가 당연히 매매 가격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더 쉽게 표현을 해버리면 집값이 오르니까 임대료가 오른 거죠. 그리고 정부의 15 대책은 그 와중에 나온 겁니다. 음. 그런 10.15 대책과 지금 이제 월세 난민 현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없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대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울 네. 집값은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뉴스 소개해 드릴 때 서울 임대차 시장이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주거비 부담 이미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선별하는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그 내용은 일부 임대인 단체에서 먼저 제시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적어도 한 8년 정도를 되짚어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진행된 것들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세 사기가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임대인에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서 임차인이 계약하는 단계에서 이걸 알고 이 계약 물건이 위험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존재를 하는데 한쪽에 대해서 너무 기울어진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좀 질이 좋지 않으신 임차인 때문에 임대인이 고생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그런 식이라면 양쪽 다 공정하게 모두 공개를 하고 스크리닝할 수 있게 되면 애초부터 문제 발생의 여지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게 환율 문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1,500원 방어선이 붕괴됐다. 이제 소상공인 다 죽고 이제 우리 정말 나라 망하는 게 눈앞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데 이 환율과 연계돼서 부동산 시장 그 치솟는 전월세에도 이게 영향을 받았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연관성. 사실 정확하게 환율이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금년 상반기 넘어서 중반을 지났죠.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에브리띵 밸류였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종류의 투자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시기였죠. 뭐 채권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네. 자 이런 와중에 특정 유형의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 이것만 오르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환율이 변해서 집값이 많이 영향받았다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맥락을 본다면 환율의 위치는 네. 일종의 가중 요인이라고 보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엔캐리의 급소를 맞고서 환율이 1,480원 이제 올랐고 이제 뱅커런 줄도사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본안으로 돌아와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제 서로를 검증하는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은 이게 시장에서 어떠한 장단점으로 좀 나타나게 되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검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어릴 때 봤던 비디오 테이프로 봤던 미국 영화 중에서 퍼시픽 하이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젊은 부부가 임차인 한 명을 잘못 들였다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재산상의 손실까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이제 그 당시 그 나라의 법률상으로는 임차인이 한번 들어오면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걸러낸다던가 임차인을 면접까지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임차인을 한번 잘못 받았다간 내보내지도 못하고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 임차인을 면접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많이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이슈가 될 여지가 큽니다. 첫 번째는 비용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나 제3의 개체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만큼 비용을 내고 하느냐라는 것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를 스크리닝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정보를 노출할 것인가, 공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이 서비스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하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허그가 있죠.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해주는 그 회사. 네네.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응해서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았었는데 적지 않은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서 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임대인협회 같은 곳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서로 스크리닝하는 방법은 양측이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 어떤 형평성 얘기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좀 오히려 좀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게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더 높아지는 걸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취약계층한테는 좀 더 뭔가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부터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거고요. 네. 사실 같은 맥락이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지역에 있는 빌딩 소유주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익히 알려진 얘기들 있죠. 내 건물에 입주할 만한 회사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입주를 할 수 있지. 그 이하의 회사가 들어오면 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농담 삼아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의 주택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세입자가 그 웬만하면 월세도 밀리지 않고 집도 좀 깨끗하게 쓰고 이런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서로 걸러낸다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 세입자가 여자였으니까, 여자분이셨으니까 좀 더 집을 깔끔하게 쓰지 않을까? 세입자가 여자분이면 담배를 안 피우시지 않을까? 뭐 남자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임차인을 가려받는 입장에서는 가려받는다고 하면 이미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좀 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임차인들인데 누군 좀 더 소득이 많고 뭐 조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집을 좀 더 쉽게 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못 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에겐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청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집을 선택받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월세가 치솟으면 본인이 버는 돈의 상당수 뭐 심지어는 반절 이상을 이 월세에 꼬라 박아야 되는 현상들 이게 청년들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막아버리는 그 제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은 청년 입장에서 이렇게 월세 치솟고 본인의 그 미래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꿈꿀 수 없는 환경이 오는 게 이게 너무나 잔인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잔인합니다. 네. 네, 잔인합니다. 잔인한데 이제 지금 저희 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전세 사기로 한참 시끄러웠다가 그에 대해 대책이 나왔다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고르는 시스템을 확립했다기보다는 지금은 그러한 안도 제시되고 있다.
있다라는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근데 청년 세입자가 임대인과 계약 과정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나요? 사실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반적으로는 예. 이제 결정권을 모두 가지게 되시죠. 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단순하게 청년 세입자 정도를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청년 세입자라고 하면 아주 큰 집을 임대하진 않으시죠.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집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집주인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는 내용이 제시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세 대신에 이제 월세를 선택하는 가구가 지금 대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니까 전세도 지속되고 있고 월세가 26개월간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2020년 기억하시겠지만 전세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추세로 봐야 되는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모두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임대료가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 매물 중에서도 조금 규모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거주가 가능하거나 뭐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적당하다던가 이런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시장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전세, 특히 전세죠. 이런 매물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도 집을 2개, 3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큰 거 하나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공식이 됐습니다.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똘똘한 한 채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와중에 임대주택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대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집들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약간만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걸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몇 억을 월세로 치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공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서울 안에 집을 안에 짓기도 어렵지만 더 공급한다고 해도 이것이 임대 매물로 나올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여기에 대한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엔 치솟는 전월세 문제를 이제 부동산 문제는 결국엔 2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 자율 문제로 둬야 되냐, 아니면 이건 주거권 보장 문제로서 개입을 뭔가 해야 되냐.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 상한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이미 가격에 대한 통제를 예. 굳이 집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례를 몇 번 겪었습니다. 도서점까지가 있었죠. 그다음에 휴대폰 단말기 가격도 통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가격 통제를 겪었을 때 긍정적인 것이 있었냐라고 하면 저희가 생활하며 느끼기에는 좀 더 부정적인 것들이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임대료에 대한 상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 정도 집은 얼마의 시세가 적당하다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모든 주택에 다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 과거에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지만 그 직전에 서울 안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예. 부각됐었습니다. 네. 이제 이때는 주택이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가 같은 것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임대료를 상한을 둔다거나 이런 갖가지 방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또 여러 지적들이 나왔고 그런 지적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임대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을 적용하게 된다면 네.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인데 네. 아마도 과거의 그 상황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는 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에 적용을 했을 때 예. 생각지 못했던 아주 자잘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연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의 주요 초고가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고강도 규제를 최근의 규제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다주택자 규제 같은 것들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단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집을 여러 개 가지는 것보다는 하나 갖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여러 개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살아가시는 양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구가 줄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지역에 대한 주택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주택 가격의 상승도 서울 전역이나 경기도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요 지역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단순하게 수요 억제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접근으로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난리난 전월세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예측 중에 하나가 우리가 뉴욕이나 홍콩의 그런 최고가 월세 시대가 닥칠 거다. 이러한 좀 우려도 있는데 정부의 향후 부동산 대책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사실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더라도 시장 안정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최근 8년 정도를 보더라도 많은 대책을 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숫자를 봤습니다. 100만, 200만, 270만까지 봤다가 바로 올해에는 착공 기준 135만 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시기 동안에 관련 부처 분들이 노신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죠. 네.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3기 신도시를 7년을 받고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 3년을 받는데 네. 진행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서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보다는 네. 기존에 진행하던 사안들에 네. 더 집중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조금 치워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라는 이유만으로 네. 치워두고 새로운 것을 제시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보다는 기존에 이미 진행해 왔던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사업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결론도 저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영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월세에 대한 오버페이 문제로 인해서 해외에 미국이나 홍콩 같은 사례가 오지 않을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